슈퍼버그, 맷 미카시, 김미경, 옮김, 슈퍼버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 그때 운명이 끼어들었다. 예정됐던 연구 종료일부터 한 달 후에 본들레흐의 상사가 퇴직하면서 그가 성병부대의 책임자로 승진하게 될 것이다. 본들레흐가 지휘봉을 잡으면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본들레흐 연구는 대공황을 지나서 1930년대까지 계속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문제가 생겼다. 많은 터스키기 남성이 입대 절차를 밟는 동안에 매독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참전하기 전에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본들레흐 박사는 지역징병위원회 의장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피험자는 그런 치료 조처에 제외해달라고 했다. 그 결과 그의 피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전투에 투입되었다. 세계대전의 한창일 때의 의사들이 플레밍의 기적의 약 페니실린으로 매독을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매독 치료에 큰 발전이 있었다. 정부 관리들은 매독 치료법으로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받지 않고 있는 흑인 남성 매독 환자들에 관한 터스키기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다시는 이런 연구를 없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앤드류 아이비와 다른 영향력이 있는 의사 겸 윤리학자들은 인체 실험에서 관한 보다 공식적인 지침의 수립을 추진했다. 그들은 연구 대상자의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매독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작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연구는 손상될 것이다. 페니실린으로 치료가 되면 임상시험은 원래 계획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감독 소홀을 주방패막이 삼아서 터스키기의 연구를 계속 한다는 것은 결정은 쉽게 내려졌다. 치료를 받지 못한 터스키기 남성들은 죽을 때까지 추적 관찰을 당하게 되었다. 자신들에 관한 결정을 알지 못한 채 소장인들은 충직한 임상시험 참여자가 되어 주었다. 연구를 시작한 뒤로 20년 동안의 터스키기의 145가구 중에서 144가구가 부검에 동의해 주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실험 기간 내내 이어졌다. 터스키기의 남자들은 치료를 거부당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치료법이 있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 매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기절 수명의 20%가 감소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1969년 CDC 당시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위원회에서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대략 100명의 남성이 매독을 치료하지 않아 생긴 합병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했지만 참여자들은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 본들레흐가 임무를 부여받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 터스키기의 실험은 마침내 중단이 되었다. 1972년 7월 전직 공중위생국의 직원 한 명이 이 연구의 세부사항을 AP통신에 유출하면서 기사되자마자 사람들은 격분했다. 매독 치료를 받지 못한 소작인들은 조기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매독을 옮겼다. 정부 연구자들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었다. 터스키기 피험자들은 대변한 변호사는 이 실험을 통제된 집단학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터스키기 실험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양 보도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터스키기 실험 진행 상황은 의학 컨퍼런스에서 공공연히 논의되었고 의사들은 수십 년 동안 그에 관한 논문을 써왔다. 매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낸 첫 번째 논문은 1936년 미국 의학협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되기까지 했다. 1955년 의사들은 터스키기 소작인의 3분의 1이 심장 또는 뇌의 맹독성 병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보고했지만 그런 연구 결과는 터스키기 연구의 향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장례보험과 검사 당일의 따뜻한 식사에 대한 대가로 가난하고 문명인 남성 수백 명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정부 지원 연구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으며 세계는 의사들이 항상 환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불편한 현실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었다.
스캔들이 터지자면서 추세추조 상원 의원 에드워드 케네디는 의회 청문회를 소집했다. 투스키기 실험을 검토하기 위한 임시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엘라베마주 보건부, 메이컨 카운티 보건부, 투스키기 의학협회는 물론이고 공정보건국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비난이 쏟아졌다. 왜 연구를 중단하거나 페니실린을 복용시키도록 수정하지 않았는가? 왜 소작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는가?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임상연구의 음령과 인체 실험을 둘러싼 안전장치에 관심을 가지고 해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단순한 불량한 한 연구원의 소행이 아니라 국가가 후원한 학대였다.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 관계자들은 이 끔찍한 실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허용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연구 규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그때까지 그런 연구 규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임상실험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나요? 임상시험의 안전장치, 중요한 건 연구계획서야. 월시 박사가 내게 말했다. 우리는 그 연구실에서 달바 임상시험에 대해 논의하려던 참이었다. 우리가 받을 철저한 심사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다. 치명적인 감염을 치료할 약을 병원에 도입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실험의 모든 측면을 명확히 밝혀야만 심사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었다. 그러도 임상시험이 승인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이것은 멀시가 즐기는 일이었다. 도전에 이끌리는 그는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의 사례와 복잡한 임상시험에 달려들었다. 그는 빈 메모지를 가리키며 끄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자네가 주도해 주었으면 좋겠어. 자네가 연구계획서를 써줘. 그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달바는 경구제에 복용하거나 정맥주사로 몇 시간씩 맞지 않아. 또 된다는 점에서 특이한 양이다. 30분 동안 단 1회만 주입해주면 반감기가 매우 길게 설계되어 있어서 몇 주 동안 체내에 남는다. 그래서 간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심장에서 바로 배출되지도 않는 화학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것이 우리가 달바의 효능을 장담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월시 메모지를 응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에 숲속 버거들이 달바를 견디도록 이번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처음에 승인을 거부했던 FDA가 옳았다면 우리는 효과가 없는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건지도 몰랐다고. 더 고약하게는 환자에게 해를 끼칠지도 몰랐다. 그래서 엄격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런 장치도 실패할 수 있다. 전 준비됐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의사들은 동료 평가, 연구 계획 승인이나 논문 심사 등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의사들이 선천적인 장애와 죽음을 초래하는 실험을 계속 승인해줬던 투스키기 실험의 참상은 이 절차의 한계를 들춰냈다. 1970년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성병예방국 부국장인 제임스 루커스 박사는 투스키기 연구가 단 한 건의 매독 감염을 예방, 발견, 치료하거나 외국 내의 성병을 통제한다는 우리의 기본 임무에 더 다가가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임상시험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선의의 것이라도 미쳐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런 빈틈은 환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우리가 달바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단어들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며 얼마나 쉽게 실험이 잘못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의 임상 연구자들에게서 교훈을 끌어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궁리하고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월세에게 타진해 본 후 나는 병원의 도서관에 가는 것으로 내 임무를 시작했다. 거기에서 연구 계획서를 쓰기로 했다. 마침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알아냈다. 그건 바로 반세기 전에 출판된 짧은 논문이었다. 투스키기 기사가 터지기 6년 전인 1966년 하버드 대학 마취과 의사인 헨리 비처는 환자들이 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동의 없이 피험자 역할을 했던 미국 내의 연구 22건을 개발한 논문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했다. 그것은 관심이 뜨거운 주제였다. 1961년 예일 대학에서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단지 실험자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믿도록 속였던 유명한 권위에 대한 복종. 이 실험의 참가자들이 기억에 학습에 관한 시험인 줄 알고 실험실을 방문하면 학습자가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기의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고 실험자가 지시한다.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 학습자는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를 할 뿐이다. 학습자가 틀릴 때마다 전압을 높이라는 실험자의 지시에 65%가 되는 참가자가 학습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순응한다. 이 실험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인간이 권위나 권력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 보여주는 실험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실험 이후 피험자 동의라는 개념이 대중의 의식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일간 실험의 실태가 걱정스러웠던 비처는 임상 연구가 얼마나 엉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적하면서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 꼭 필요한 출발점이었다. 비처가 확인한 많은 사례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피험자인 줄도 몰랐다. 어떤 이들에게는 페니실린이나 설바닐 아마이드 같은 항생제의 투여가 보류되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암세포를 주입한 사례도 있었다. 아마도 가장 끔찍한 사례는 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를 정신장애 아동에게 투약한 연구였을 것이다. 미국 전역의 주요 의과대학과 군대, 민영병원, 국립보건원, 제형군인병원에서 이루어진 이런 비윤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연구에 참여했던 다수가 사망했다. 비처의 연구는 나치만 인간을 학대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는 불편한 사실을 강조했다. 헨리 비처는 환자를 조정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직접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는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의 야전 병원에서 복무했는데 모르핀 같은 진통제를 구하기 힘들 때가 있었다. 그는 간호사들이 부상병을 진정시키기 위해 식염수 주사를 마치 모르핀 주사인 척 놓아준다는 데에 주목했다. 청년들은 식염수 주사 한 대에 마취도 없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딜 수 있었다. 젊은 의사였던 그는 그때 치료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약 자체만큼이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플라세보 효과에 눈을 뜨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비처는 플라세보 현상을 계속 연구하면서 새로운 임상 연구 모델, 즉 연구 대상자들이 모르핀과 같은 진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는 식염수 같은 가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무작위 배정 실험을 주장했다. 그의 통찰력은 궁극적으로 무작위 배정과 통제된 실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현재 인간의 실험의 표준을 확립하게 해주었지만 그의 이름은 비처 보고서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비처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험은 윤리적이나 비윤리적이다. 사후에 윤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는 인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이고 정보에 밝고 양심적이고 동정심과 책임감이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분명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가 지목한 연구자 다수는 그들의 실험이 윤리적으로 건전하다고 믿었다. 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맹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니런베르크 재판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또 환자의 학대와 착취는 여전히 만연해 있어서 뭔가 극단적인 조처가 필요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비처 보고서가 인간 실험의 원칙들을 통합해가는 고심적 역할을 하면서 임상 연구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비처 보고서가 공개된 바로 그해 미국의 의무 총감인 윌리엄 슈터트는 대학병원이 연금기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인간 피험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헨리 비처 박사. 이 정책은 현대적 연구윤리위원회를 탄생시키면서 미국 내의 연구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의사들은 이제 자유로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대신에 실험과 그 계획서를 명명백백히 내놓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와 수정을 받아야 했고 연구 제안서가 거부될 수도 있었다. IRB는 환자, 특히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연구자들이 종종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연구 대상자를 찾는 까닭에
IRB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도록 설계되었다. 내부 검토에 대한 이런 새로운 요구는 철학자, 신학자, 법조인, 과학자, 일반인이 함께 임상 연구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하는 현대 생명윤리학의 시작을 의미했다. 초기에 거둔 성공 중의 하나는 1974년 국가연구법의 통과였다. 이 법은 사람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는 IRB의 심사를 거쳐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내 연구 계획서도 IRB에 제출될 것이므로 IRB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만 했다. IRB는 병원에 따라 다르며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3,000개의 IRB가 있다. 우리의 사회의 광범위한 이해와 가치를 대변하는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격리된 배심원들이 그들을 비밀의 장막 아래 닫힌 문 뒤에서 심사숙고한다. 이론적으로는 IRB는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메커니즘이지만 나처럼 조급한 연구자들로서는 고민거리일 수 있다. IRB의 결정에 따라서 누구를 어떻게 연구할지 정해질 뿐 아니라 임상시험이 크게 바뀌거나 완전히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